젊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어요. 내용은 단 한 가지, 스스로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칼끝을 자신의 몸을 향해 돌렸어요. 주변에 신하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릴 수가 없었어요. 이건 왕의 명령이었으니까.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였냐고요? 대무신왕이었습니다. 고구려 3대 왕. 동부여를 멸망시키고 낙랑국을 무너뜨리고 한나라 군대를 2차례나 격퇴한 고구려 역사에서 광개토대왕 이전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개척한 정복군주. 그 남자가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왕권 다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 사랑이 있었고 배신이 있었고 한나라를 무너뜨린 북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우리가 대무신왕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 그 강인한 정복자의 이미지가 사실 절반만 맞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배운 대무신왕.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인간이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가야 해요. 기원후 18년입니다. 고구려 2대 왕 유리명왕이 죽고 왕위가 넘어갑니다. 후계자는 무휴, 훗날 대무신왕이 될 인물이에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그는 이때 이미 뛰어난 지략과 용맹함을 겸비한 청년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대무신왕이 즉위할 당시 나이가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삼국사기의 기록을 거슬러 추산하면 무휴는 기원전 4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원후 18년에 즉위했으니 즉위 당시 나이는 대략 22살 안팎이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대학교를 막 졸업한 나이죠. 그런데 이 젊은 왕은 즉위하자마자 곧바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목표는 명확했어요. 동부여. 왜 동부여냐고요? 여기엔 고구려 건국 신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 깊은 원한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원래 부여 출신이에요. 부여의 금화왕 스라에서 자랐지만 금화왕의 아들들, 특히 대소의 미움을 받아 결국 도망쳐서 고구려를 세웠죠. 그 대소가 바로 훗날 동부여의 왕이 됩니다. 즉, 대무신왕 입장에서 동부여는 자기 할아버지를 쫓아낸 원수의 나라예요. 조부 주몽이 못다 이룬 복수. 그게 젊은 왕 무휴의 어깨 위에 얹혀 있었던 겁니다. 기원후 22년,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고구려 군대가 동부여로 진격했어요. 이 전쟁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 꽤 구체적으로 남아있는데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고구려 군사 하나가 전장에서 동부여의 왕 대소를 직접 베어 죽입니다. 왕을 죽인 병사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름 없는 한 병사의 칼에 동부여의 왕이 쓰러졌다는 겁니다. 허무하죠. 대소왕이 죽자 동부여는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대소왕의 아우가 부여 백성 만여 명을 이끌고 고구려에 투항했고 대소왕의 종제는 남은 무리를 이끌고 압록강 근처에 갈사국이라는 새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도 결국 오래 가지 못했지만요. 어쨌든 3대 왕 무휴이 즉위 4년 만에 고구려 건국 이래 최대 숙적을 제거한 겁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그런데 말이에요. 이 동부여 정복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대무신왕은 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전쟁 중에 한 번 죽을 뻔했습니다. 삼국사기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동부여 정벌 과정에서 고구려 군대가 진창에 빠져 꼼짝 못하게 됐을 때 적군에게 포위당한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대무신왕은 직접 칼을 들고 탈출을 시도했고 그때 꿩 한 마리가 호련히 나타나 적군의 시선을 분산시켜 탈출에 성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신화적 서술이지만 뒤집어 읽으면 실제로 그 전투에서 왕이 생사의 기로에 섰을 만큼 고전했다는 얘기예요. 정복왕의 전쟁도 항상 이기는 싸움만 있었던 건 아닌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예요. 동부여를 무너뜨린 대무신왕의 다음 목표는 낙랑이었습니다. 낙랑은 지금의 평양 일대에 있던 나라로 한나라가 기원전 108년에 세운 낙랑군을 계승한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고구려 입장에서는 남쪽의 가시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이 낙랑 정복 이야기에 얽힌 인물이 바로 호동 왕자입니다. 호동은 대무신왕의 아들이에요. 서자, 그러니까 정실 왕비 소생이 아니라 후궁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무신왕이 특별히 총애했다고 삼국사기는 전합니다. 이름도 예쁘죠. 호동. 좋은 아이, 아름다운 아이. 이 호동 왕자가 어느 날 옥저 땅을 유람하다가 한 남자를 만납니다. 낙랑국의 왕 최리였어요.
최리는 호동을 보는 순간 단번에 비범함을 알아챘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고 최리는 제안을 했어요. 그대가 고구려 왕의 아들이라면 내 딸과 결혼하겠소. 이렇게 해서 호동 왕자는 낙랑공주와 혼인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건 삼국사기가 자세히 쓰지 않아요. 다만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낙랑공주는 호동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결혼에는 처음부터 함정이 있었어요. 왕자가 고구려로 돌아간 뒤 왕자는 공주에게 몰래 전가를 보냅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낙랑의 무기 창고에 자명고가 있다. 그것을 찢어 없애라. 창고는 말 그대로 스스로 우는 북이에요. 적군이 국경에 접근하면 저절로 소리를 내는 낙랑의 신비로운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떤 기습도 통하지 않았어요. 고구려가 낙랑을 수십 년 동안 공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자명고였죠. 공주는 잠시 멈췄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에요. 자명고를 없애는 건 자기 나라를 외적에게 열어주는 일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자기 백성의 나라를 그 손으로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공주는 했습니다. 칼을 들고 무기 창고에 들어가 자명고를 찢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 낙랑이라는 나라가 이미 내부적으로 너무 허약해져 있어서 공주 자신도 어느 정도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삼국사기는 공주가 자명고를 찢었다고만 씁니다. 자명고가 침묵하자 고구려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낙랑국 왕 최리는 기습을 전혀 몰랐어요. 자명고가 올리지 않았으니까요. 고려군이 국경을 넘을 때도, 성벽 앞에 다가올 때도, 성문을 두드릴 때도 북은 조용했습니다. 최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성문 앞에 고구려 군대가 들이닥쳤을 때야 비로소 사태를 파악했어요. 그리고 그는 곧바로 딸이 북을 찢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최리 왕은 자기 딸을 죽였어요. 직접 아버지가 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항복했어요. 이 장면, 저는 읽을 때마다 숨이 막혀요. 낙랑공주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라를 팔았고 그 결과 아버지의 손에 죽었습니다. 호동 왕자는 그 소식을 들었겠죠. 자기가 보낸 전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기원 후 32년, 고구려는 낙랑을 흡수합니다. 대무신앙의 가장 큰 정복이었어요. 근데 이게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전혀.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낙랑을 정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궁궐 안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왕비, 그러니까 대무신왕의 정실 왕비가 왕에게 직접 고발을 했습니다. 호동이 저에게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그대로 옮기면 왕비는 호동 왕자가 자신에게 어떤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고 고발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다만 왕비에게 호동 왕자는 눈엣가시였을 거예요. 서자이면서도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는 아들, 낙랑 정복이라는 공을 세운 왕자. 왕비 소생의 아들이 왕위를 잇기 위해서는 호동이 사라져야 했겠죠. 대무신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사를 했냐고요? 증거를 따졌냐고요? 아니에요. 대무신왕은 호동을 불러다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에게 스스로 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이 말렸어요. 아무 조사도 없이 아들을 죽이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대무신왕의 대답이 기막힙니다. 삼국사기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왕비가 나를 의심한다면 그건 다른 아들들도 의심받게 되는 일이다. 지금 죄를 밝히려 하면 왕비의 허물을 드러내는 꼴이 된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왕비의 말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걸 나도 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왕비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궁궐 안이 뒤집어진다. 그러니 조사 없이 호동을 죽여서 덮는 게 낫다. 말이 사실이라면 대무신왕은 아들이 억울하다는 걸 어느 정도 알면서도 죽인 겁니다.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호동 왕자는 스스로 칼에 엎어졌어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이 대목에서 참지 못하고 평을 답니다. 왕이 왕비의 말만 믿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으니 어리석다고 하겠다. 12세기 역사가도 붕괴할 만큼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세상을 정복한 왕이 궁궐 안싸움에서는 졌던 겁니다. 근데 이 비극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낭낭 정복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기원 후 32년에 낭낭을 무너뜨린 대무신왕. 이후 고구려의 세력이 한반도 중부까지 뻗어 내려갔어요. 군사적으로 보면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2년 뒤인 기원 후 44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동안의 광무제 유수가 바다를 건너 군대를 보냈어요. 목표는 낭낭이었습니다. 한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수백 년 전에 세운 낭낭군을 고구려에게 빼앗긴 상태였으니까요. 한나라군은 낭낭을 다시 점령했고 고구려는 막지 못했습니다. 대무신왕이 죽은 해가 바로 이 기원 후 44년이에요. 어쩌면 대무신왕은 자기가 그토록 공들여 정복한 낭낭을 눈앞에서 잃는 것을 보면서 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낭낭을 잃었다는 충격이 왕의 몸을 더 빨리 쓰러뜨렸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무신왕의 이야기, 동부여를 멸망시키고 낭낭을 정복한 위대한 정복왕의 이야기는 사실 그 뒷면에 낭낭을 다시 빼앗기는 결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교과서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인물을 다시 바라봐야 해요. 대무신왕의 묘호는 대무신입니다. 크고 위대한 무의 신. 이보다 강렬한 칭호가 있을까요? 후세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대단한 군주로 평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근데 실제 그의 26년 재위 기간을 뜯어보면 위대함과 비극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즉위 4년 만에 동부여를 무너뜨렸고 재위 14년에는 낭낭을 정복했지만 한나라와의 충돌은 완전한 승리로 끝나지 않았어요. 삼국사기를 보면 재위 15년인 기원 후 32년에도 한나라 요동태수와의 전투 기록이 나오는데 이 싸움도 일방적인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고구려가 선제 공격을 했다가 오히려 포로를 내주고 협상으로 마무리한 기록이 있어요. 동아시아 최강대국 한나라를 상대로 완전히 이기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리고 아들 호동을 죽였습니다. 낭공주가 자명고를 찢게 만든 것도 따지고 보면 호동을 통해 대무신왕이 지시한 일이에요. 낭낭공주는 호동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이용한 것은 결국 고구려의 전략이었습니다. 공주는 자기 아버지에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 공주를 죽게 만든 호동은 그 아버지 대무신왕에게 다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연쇄가 너무 쓸쓸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대무신왕의 비밀은 따로 있어요. 바로 그의 통치 방식입니다. 대무신왕은 전쟁만 잘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신하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국사기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여럿 나오는데 전쟁 중에 신하가 왕의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을 때 대무신왕이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있어요. 22살의 젊은 왕이 나이든 신하의 간언을 새겨들었다는 겁니다. 동부여 원정 초반에 대무신왕이 너무 깊숙이 진격하려고 했을 때 신하 부분노가 말렸어요. 이건 너무 성급합니다. 기다리십시오. 대무신왕은 그 말을 들었고 신중하게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로 전투를 이겼어요. 호동왕자 사건에서는 신하들의 말을 무시했지만 전쟁에서는 부하의 조언을 들을 줄 알았다. 이 아이러니가 대무신왕이라는 인물의 핵심이에요. 그는 전쟁터에서는 냉철했고 궁궐 안에서는 감정에 흔들렸습니다. 위대한 정복왕이면서 아들 하나를 지키지 못한 아버지. 두 얼굴이 한 사람 안에 있었어요. 자, 이제 좀 더 넓게 봐야 할 게 있어요. 대무신왕이 남긴 진짜 유산은 뭐냐는 겁니다. 영토냐고요. 물론 그것도 있죠. 도여를 무너뜨린 것은 고구려의 북방 안보를 수십 년 동안 안정시켰어요. 갈사국이 생겼지만 그것도 나중에 결국 고구려 세력권으로 편입됩니다. 동부여의 유민들이 고구려에 흡수되면서 고구려의 인구와 병력이 눈에 띄게 늘었고요. 낭낭 정복도 비록 나중에 한나라에게 빼앗기지만 한반도 중부까지 진출하는 교두보가 됩니다. 이 방향으로의 확장이 훗날 미천왕, 장수왕 시대의 남진 정책으로 이어지거든요. 하지만 제가 더 주목하는 건 다른 부분이에요. 대무신왕 이후 고구려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4대 민중왕과 5대 모본왕 시기에
고구려는 잠시 혼란기에 들어갑니다. 특히 모본왕은 신하에게 암살당하는 최후를 맞이해요. 대무신왕이 죽고 나서 고구려의 중심이 흔들린 거예요. 이건 대무신왕이 강력한 카리스마로 나라를 이끌었지만 그 강력함이 오히려 후계자들에게 부담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왕이 너무 강하면 그 다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호동왕자 이야기에서 우리는 보통 낙랑공주를 이야기합니다. 사랑 때문에 나라를 배신한 여자, 아버지에게 죽은 공주,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하죠. 그런데 호동왕자는요? 호동왕자는 낙랑공주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아버지의 전략을 수행하는 도구로 공주를 이용했을까요? 삼국사기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호동이 공주에게 보낸 전갈, 자명고를 찢으라는 그 부탁이 순수한 사랑의 요청이었는지, 아니면 냉철한 군사 전략이었는지, 어쩌면 그 둘 다였을지도 몰라요. 사랑도 했고, 동시에 그 사랑이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이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슬픈 버전이지만요. 호동이 자명고를 찢으라고 부탁했을 때 공주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호동도 알았을 겁니다. 그 부탁이 공주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그래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죽었어요. 아버지의 손에. 대무신왕은 기원 후 44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제위 26년. 그가 죽었을 때 고구려는 건국 초기의 작은 나라에서 이미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자리를 잡은 상태였어요. 한나라와 직접 맞붙어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나라. 부여와 낙랑을 흡수한 나라. 그게 다 대무신왕의 26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대무신이라고 불렀어요. 크고 위대한 무의 신. 그런데 저는 그 이름 뒤에 있는 것들이 더 마음에 걸립니다. 낙랑을 빼앗긴 말년, 아들을 죽인 결정, 자명고의 북소리가 침묵하던 날 밤, 낙랑의 어느 무기 창고에서 혼자 북을 찢던 공주. 그 모든 것들이 대무신왕이라는 이름 아래에 쌓여 있어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한 줄로 배우는 위대한 왕들에게는 반드시 그 한 줄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무신왕도 그랬습니다. 그는 위대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 인간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 왕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 마음 어딘가를 건드리는 건 아닐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왕비의 고발 앞에서, 아들의 눈 앞에서. 그 질문의 답은 역사책 어디에도 없습니다.